프롤로그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한 과학자. 19세기 초반의 영국은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의 굉음이 대도시의 아침을 깨우고 철도가 전국을 연결하며 세계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사회의 모든 영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진보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전통적 삶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 진보의 이면에는 더 깊고 근본적인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 전통과 혁신 사이의 긴장이 그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여전히 성서적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신의 섭리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생명체는 창조 당시의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임스 어셔 주교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구는 기원전 4004년에 창조되었고 모든 종은 그때부터 변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당대의 지배적 관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확신을 뒤흔드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지질학의 원리를 통해 지구가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동일과정설을 제시했습니다. 화석 연구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는 종의 멸종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면 왜 어떤 종들은 사라져야 했을까? 이 질문은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격변의 한복판, 1809년 2월 12일 영국 중서부의 슈루즈버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로버트 다윈. 부유한 의사 집안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훗날 인류의 자기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다윈은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장. 호기심 많은 소년에서 탐구자로. 어린 다윈은 전형적인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평범했고 고전 라틴어나 그리스어 수업에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연 속을 거닐며 곤충을 채집하고 식물을 관찰하고 광물을 수집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형과 함께 간이 화학 실험실을 만들어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가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자연스럽게 다윈도 의학의 길을 걷기를 기대받았습니다. 1825년 16세의 다윈은 에든버러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취제가 없던 시절의 외과 수술 광경은 그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고 결국 그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망한 아버지는 다윈을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과에 보냈습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시골 목사는 안정적이면서도 자연사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윈은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자연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물학자 존 스티븐스 헨슬로 교수와 친분을 쌓았고 딱정벌레 수집에 열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희귀 딱정벌레가 학술지에 소개되었을 때의 기쁨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시절 다윈은 또한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를 접하게 됩니다. 지구가 장구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는 라이엘의 주장은 다윈의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무생물인 지구가 변화한다면 생명체 역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은
아직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젊은 다윈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장 비그로항의 운명을 바꾼 5년 1831년 8월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22세의 다윈에게 인생을 바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헨슬로 교수가 보낸 편지였는데 영국 해군 측량선 비그로가 남아메리카 해안을 측량하는 항해에 나서는데 자연사 연구자로 동행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이 계획을 반대했지만 삼촌 조사이어 웨지우드의 설득으로 결국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1831년 12월 27일 비그로는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원래 2년 예정이었던 항해는 결국 5년에 걸친 대장정이 되었습니다. 작은 배에서의 생활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극심한 멀미에 시달렸고 좁은 선실에서 표본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자연의 경이로움은 모든 고난을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브라질의 열대우림에서 그는 생명의 다양성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에서는 거대한 포유류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는 현재 살고 있는 동물들과 유사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티에라델푸에고의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칠레에서 경험한 지진은 라이엘의 지질학 이론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사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곳은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였습니다. 1835년 9월 비그로는 에콰도르 해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 화산섬들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황량하고 척박해 보이는 이 섬들에서 다윈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섬마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랐고 거북이의 등딱지 형태도 섬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생물들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종들과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찰은 다윈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신이 각 종을 별도로 창조했다면 왜 가까운 섬들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생물이 존재하는가? 왜 갈라파고스의 생물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아닌 남아메리카의 생물들과 유사한가? 이러한 패턴은 오히려 생물들이 대륙에서 섬으로 이주한 후 각 섬의 환경에 맞춰 변화했다는 가설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836년 10월 2일 비그로는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윈은 더 이상 신학을 공부하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직접 목격한 자연사학자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장 긴 침묵과 치밀한 준비. 비그로에서 돌아온 다윈은 런던 근처의 다운하우스에 정착했습니다. 1839년에는 사촌 엠마 웨지우드와 결혼했고 그들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윈의 삶은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 신사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재에서는 과학사의 가장 큰 혁명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윈은 서둘러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증거를 수집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서신을 교환하며 자신의 이론을 정교화했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사육하며 인위적 선택의 메커니즘을 연구했고 식물의 수분과 분산에 관한 실험을 수행했으며 따개비 연구에만 8년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윈은 자신의 이론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논쟁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반론에 대비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그로 항해 이후 다윈은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렸는데 현대 학자들은 이것이 샤가스병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58년 다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젊은 자연사학자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가 동남아시아에서 보낸 논문이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은 다윈이 20년간 연구해온 자연선택 이론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윈은 충격을 받았지만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월리스의 논문과 자신의 연구 요약을 함께 린네 학회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59년 11월 24일 인류 사상사의 이정표가 될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4장 종의 기원 사상의 대전환. 종의 기원은 출간 즉시 완판되었습니다. 1250부가 첫날 모두 팔렸고 곧 재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과학서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논증으로 구성된 장대한 에세이에 가까웠습니다. 다윈은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고 풍부한 사례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책의 핵심 주장은 명료했습니다. 첫째, 생물은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둘째, 같은 종내에서도 개체마다 약간씩 다른 변이가 존재합니다. 셋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넷째, 이 경쟁에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째, 유리한 변이는 세대를 거치며 축적되고 장구한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종이 탄생합니다. 다윈은 이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가축이나 작물을 개량할 때 특정 형질을 선택하는 것처럼 자연 역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은 의도를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이는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환경이라는 거대한 체가 수많은 변이 중에서 적합한 것만을 걸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윈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축과 작물의 품종 개량, 화석 기록, 생물 지리학적 분포 패턴, 비교의 부학, 발생학 등 모든 분야의 증거가 자연선택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흔적 기관의 존재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의 날개뼈, 동굴에 사는 물고기의 퇴화한 눈, 고래의 뒷다리 뼈 등은 이들이 날거나 보거나 걸을 수 있었던 조상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종의 기원 초판에서 다윈은 인간의 진화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기원과 역사에도 빛이 비춰질 것이다라는 신중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논쟁적인 이론에 인간 문제까지 더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5장 폭풍의 시작 논쟁과 수용. 종의 기원이 촉발한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1860년 6월 30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영국 과학진흥협회 모임에서 유명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주교 세뮤얼 윌버포스는 다윈의 이론을 조롱했고 생물학자 토머스 헉슬리는 이에 맞서 열렬히 다윈을 옹호했습니다. 헉슬리는 훗날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화론의 강력한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계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면 성서의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통 조상을 가진다는 생각은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평론가는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널리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과학계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종의 변화라는 일반적 개념은 받아들였지만 자연 선택이 유일한 메커니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전의 메커니즘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당시 유리한 변이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윈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론은 점차 과학계의 주류가 되어갔습니다. 다윈이 제시한 방대한 증거들,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해서 진화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전이 화석을 발견했고 생물학자들은 다양한 종들 사이의 유형관계를 밝혀냈습니다. 1865년 그레고르 멘델이 발견한 유전 법칙은 훗날 진화론과 결합하여 현대적 종합을 이루게 됩니다. 6장 다윈 이후 이론의 발전과 오용. 다윈은 1882년 4월 19일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는데 이는 영국 사회가 그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사상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화했고 때로는 그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유전학의 발달은 진화론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1900년 멘델의 법칙이 재발견되고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내면서 진화의 메커니즘은 분자 수준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변이의 원천이고 자연 선택이 이를 걸러낸다는 현대적 종합 이론이 확립되었습니다. 다윈이 알 수 없었던 유전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의 이론은 더욱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생물학의 통합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는 생물학의 어떤 것도 진화의 관점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학, 농업, 보전생물학, 심지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의 응용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다윈의 이론은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허버트 스펜서를 비롯한 일부 사상가들은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사회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스펜서의 표현은 강자의 지배를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인종주의, 우생학 등이 진화론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윈 이론의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다윈은 적합성을 힘이나 지배력이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의 생존과 번식 성공으로 정의했으며 결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7장 다윈의 유산과학을 넘어서 다윈의 영향력은 생물학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진화론을 보편적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녹이는 산처럼 진화론은 닿는 모든 분야를 변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의 영역에서 진화론은 목적론적 사고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생명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생각 대신 무작위적 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맹목적 과정이 복잡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진화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역시 진화의 산물이라면 우리의 감정, 선호, 행동 패턴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 행동을 적응의 결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진화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하디의 소설들은 인간이 맹목적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그렸고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붕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나무 위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도 재정립되었습니다. 초기의 격렬한 충돌 이후 많은 종교 전통들은 진화론을 신학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부는 진화를 신의 창조 방법으로 해석했고, 일부는 과학과 신앙을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진화론을 거부하는 집단도 존재하지만 과학계에서 진화론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8장 현대의 진화론 새로운 발견들 21세기에 들어서도 진화생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우리는 이제 DNA 수준에서 종들 간의 유형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약 98.8% 일치한다는 사실은 다윈이 직관적으로 파악했던 것을 분자 수준에서 확인해 줍니다. 후성 유전학의 발견은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DNA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유전자의 발현이 환경에 따라 조절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때로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마르크의 획득 형질 유전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진화의 메커니즘이 다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 진화론과 현대사회 오늘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쟁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진화론은 종들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 혹은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는지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명확해집니다. 각 종은 수백만 년의 진화의 산물이며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진화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실시간으로 관찰되는 진화의 사례입니다.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적응하는 과정은 자연 선택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암세포의 진화, 바이러스의 변이 또한 진화의 렌즈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화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는 왜 우리 몸이 특정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왜 우리가 특정 질병에 취약한지를 진화적 역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진화론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이를 과학이 아닌 종교적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관찰, 실험, 예측이 가능한 과학 이론이지만 지적 설계론은 초자연적 설계자를 가정하므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흥미롭게도 진화론에 대한 수용도는 국가마다, 문화권마다 크게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화론이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 세계관, 문화적 전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여정. 찰스 다윈이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넘었지만 그가 시작한 지적 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화론은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정교화되는 살아있는 과학입니다. 다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구체적인 과학 이론보다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즉 사고의 틀일지도 모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시작에서 무한히 아름답고 경이로운 형태들이 진화해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엄함이 느껴진다. 이 문장에는 과학자의 정확성과 시인의 감수성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한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과 기술은 자연 선택의 압력을 일부 완화시켰지만 문화적 진화, 사회적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윈이 비그로에서 내려와 처음 집필을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세상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 알았을까? 아마도 막연히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중하게 증거를 모으고 반론을 준비하고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혁명가가 되기보다는 과학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결국 다윈은 둘 다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히 생물학의 한 분야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른 생명체들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DNA 서열을 분석하고 화석을 연구하고 종의 분화를 관찰할 때 우리는 다윈이 깔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었고 우리는 그 지도를 들고 계속해서 탐험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위대한 발견자였지만 동시에 겸손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자연이 이미 써놓은 이야기를 읽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의 일부이며 동시에 그것을 읽는 독자이기도 합니다. 진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윈이 남긴 나침반을 손에 쥐고 생명의 신비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